스포일러 주의. 이 영상은 영화 이웃집 토토로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어린이 여러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괴담 탐정 펭귄 대마왕입니다. 오늘 알아볼 괴담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화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주제가와 귀여운 이미지의 토토로. 하지만 토토로의 정체가 사신이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신이 아이들이랑 놀아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괴담을 설명하기 전에 실제 일본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살인사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야마 사건. 1963년 5월 1일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야마시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당시 16살이었던 여학생 요시에가 납치되어 16등분으로 토막난 뒤에 안매장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시에의 언니는 토막난 시체를 보고 충격을 받고 고양이와 도깨비를 봤다, 큰 너구리를 봤다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토토로 괴담이란 이웃집 토토로는 이사야마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토토로는 사실 사신이고 사츠키와 메이는 토토로를 만나고 나서 죽었다라는 내용의 괴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믿기 힘든 이야기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고 토토로는 토막인 안매장 사신과는 연거리가 먼 내용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웃집 토토로와 사야마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괴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사츠키는 일본어로 5월, 메이는 영어로 5월을 뜻하는데요. 실제 사야마 사건은 5월 1일날 발생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온 아이들? 이들은 왜 시골로 이사를 왔을까요? 토토로의 배경은 1953년의 도코로자와시. 사야마시는 도코로자와시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주인공 사츠키의 나이는 11살. 실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1953년 11살이었다고 하며 이 시절 일본에는 결핵이 유행하였고 치사율 또한 높았습니다. 1953년 도코로자와시에는 결핵 환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요양병원이 존재했으며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도코로자와시에서 살았었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결핵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요양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츠키의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된 이유는 결핵에 걸린 어머니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여동생 메이는 혼자 놀다가 어느 신기한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그 생명체를 따라가다가 깊은 숲속에서 토토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괴담에서 토토로는 사신이고 죽을 운명인 사람 앞에 나타나기에 메이가 토토로를 만난 시점에서 죽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사츠키는 비가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토토로를 만나는데요. 이것은 메이가 먼저 죽고 사츠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를 따라 죽게 될 미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야마 사건에서는 동생인 요시에가 깊은 숲속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요시에의 언니 또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메이가 정말로 죽었다면 어디서 죽게 된 걸까요? 여동생 메이는 병원에 있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옥수수를 들고 홀로 병원을 찾아 떠나고 그대로 실종되고 맙니다. 마을은 난리가 나고 모두가 메이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던 도중 저수지에서 메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샌들을 발견하죠. 하지만 사츠키는 이 샌들을 보고 메이의 것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이의 신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메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떠날 때의 생김새, 저수지에서 발견한 신발, 그리고 사츠키와 메이가 다시 만난 후의 신발, 이 샌들은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억지 아님? 사야마 사건에서 요시에는 실종을 당하고 가족들은 요시에를 찾기 위해 수색을 나서지만 찾지 못해요. 영화에서 사츠키는 사신 토토로를 찾아가고 토토로는 고양이 버스를 부릅니다. 고양이 버스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버스. 토토로를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사츠키가 자살을 했다는 것을 뜻하며 고양이 버스에 탑승한 건 사츠키가 죽어서 저승으로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증거로 고양이 버스에 탑승한 사츠키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소녀가 사신을 만나 죽어버리게 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해피엔딩은 대체 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작품 내내 주인공의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는 모습이 나와요. 이를 토대로 글을 쓰는 직업이라 예측할 수 있죠. 만약에 아빠의 직업이 작가고 딸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이 나간 후 의문의 죽음을 아름답게 포장해 만든 상상 속의 해피엔딩이라면? 실제로 사야마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빠는 죽어버린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피엔딩은 전부 아빠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담 내용을 보면 솔직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죠? 당장 영화를 본 다음에 괴담 내용을 읽는다면 바로 눈치채실 거예요. 이 괴담이 엉터리라는 걸. 이웃집 토토로는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온 자매가 숲에서 토토로라는 신비한 생명체를 만나고부터 겪게 되는 신비한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TV도 없는 옛날이었고 실제로 미야자키의 어린 시절과 같은 시대가 배경이라고 해요. 그 시절 시골 아이들의 소박한 일상을 담고 있는 작품이죠. 사야마 사건과는 달라요. 사야마 사건은 유괴, 협박, 살인이었고 메이는 그냥 단순 실종이니까 둘이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서 설명한 사야마 사건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럼 저와 같이 사야마 사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1963년 5월 1일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야마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16살이었던 한 여학생 요시에가 납치되었고 이후 시신이 안매장된 채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에는 그날이 생일이었고 평소보다 더 빠르게 하교하였다고 합니다. 일찍 하교한 동생이 6시가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요시에의 오빠가 직접 찾으러 나섰지만 어디서도 요시에를 찾을 수는 없었고, 한참 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문틈 사이에 편지 봉투가 끼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요시에의 학생 수첩과 함께 협박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5월 2일 밤 12시에 여자가 20만 엔을 들고 산호야 술집 문 앞에서 기다려라. 경찰에 알리면 아이는 죽는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경찰이나 이웃에게 알리면 아이는 죽는다. 친구와 함께 차로 가겠다. 이 내용을 확인한 오빠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납치범은 여자가 돈을 들고 올 것을 지시했기에 요시에의 언니가 잠복한 경찰과 함께 위조 지폐 20만 엔을 들고 협상 장소로 갔습니다. 납치범과 언니가 만난 후 둘은 25m 떨어진 채로 약 10분에 걸쳐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언니의 실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들통나버려서 범인은 대기 중이던 공범의 차를 타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이후 범인에게서는 아무런 전화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경찰의 수색 끝에 근처 산에 묻혀있던 요시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의 양돈장에서 용의자 이시카와 씨를 체포하였고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폭행과 의류절도로 체포, 그 직후 필체 등으로 이시카와가 범인임을 확신한다며 보도진에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시카와는 자백하지 않았고 납치 사건과 무관한 폭행 절도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시카와의 집을 1차 수색하였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범인의 발자국과 이시카와의 발은 크기도 모양도 달랐습니다. 6월 17일 이시카와는 변호사의 보석 신청으로 석방되었고, 강도 납치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다시 체포. 다시 경찰은 이시카와의 집을 2차 수색하였지만 여전히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은 지금 자백하면 10년으로 감형을 해주겠다, 자백하지 않으면 살아서 못 나간다 등으로 그를 협박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이 판사도 아니고 감형을 어떻게 해줘? 6월 20일 이시카와는 3명이서 피해자를 했다고 자백. 6월 21일 이시카와가 피해자의 가방을 버린 곳이라며 지도를 그려줬고 그곳에서 가방을 발견? 하지만 그 가방은 요시에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6월 24일 이시카와는 단독범이라고 자백. 차를 타고 도망갔을 때는 분명 공범이 있었는데, 어쨌든 6월 25일 이시카와의 자백에 근거하여 그의 집을 3차 수색한 결과 협박장 작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시에의 핑크색 만년필을 발견했는데, 그 만년필의 잉크는 블루블랙, 협박장의 잉크 역시 블루블랙이었지만 요시에가 원래 사용하던 잉크는 하늘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시카와의 필체와 협박장의 필체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4년 3월 11일 이시카와는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는 재판소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판사의 선고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해 7월 14일 곧 결혼할 예정이었던 요시에의 언니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 유서가 있었지만 이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요. 1965년 3월 12일 이시카와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항소. 1974년 10월 31일 이시카와 씨는 무기징역을 판결받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1일 이시카와 씨는 31년 7개월 만에 가석방되었고, 이후로도 TV에도 출연하며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 중입니다. 이건 일본에서 나름 유명한 사건이에요. 50여 년간의 법정 공방이 있었고, 이 사건이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로 제작되는 등 다양하게 다루어져서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건과 토토로가 어디가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메이가 죽은 후 신발이 바뀌었다. 거짓. 그냥 작게 그린 것뿐이에요. 토토로를 만난 후 사츠키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거짓. 여기 그림자 멀쩡히 나옵니다. 요시에는 16등분으로 잘린 뒤에 안매장된 채로 발견되었다. 거짓. 시체는 멀쩡했습니다. 요시에의 언니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아 고양이 도깨비와 큰 너구리를 보았다고 말했다. 거짓.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언니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거짓. 유서도 쓰고 농약을 마셔서 자살했습니다. 모티브로 보기엔 시골이라는 점 빼고는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주인공은 자매인데 사야마 사건은 사남매예요. 그리고 2007년 5월 지브리 공식 블로그에서는 이 괴담을 부정했습니다. 제가 괴담 탐정 컨텐츠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 괴담을 반박해봤었고 여러 괴담을 조사해봤어요. 굉장히 잘 만든 그럴듯한 괴담도 있는 반면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억지 괴담들도 많거든요. 제가 이번 토토로 괴담을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토토로 괴담은 어떻게 된 게 괴담 내용 중에서 맞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온통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한 내용뿐이에요. 특히나 아직도 법정 공방 중인 사건을 이런 식으로 왜곡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 괴담이 싫어지네요. 이젠 이런 악의적인 괴담에 속는 사람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